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 천하제일 여재상. 상관 완화. 677년의 어느 날 당나라 황궁인 대명궁에서 궁녀와 내시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는데 조금 뒤 많은 시종과 무사의 호의를 받으며 나타난 범상치 않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황후 무측천으로 황제의 힘을 능가하는 그녀에게서는 숨막히는 위험이 뿜어져 나왔는데 옥좌에 앉은 무측천은 오래전부터 꿇어 앉아있던 앳된 소녀에게 고개를 들라고 명했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드는 소녀의 눈에는 총기가 흘렀는데 무측천은 누군가를 닮은 그녀를 보는 순간 흠칫 놀랐으나 표정을 가다듬고 문제를 냈습니다. 소녀는 미리 준비된 지필묵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붓을 들어 써내려갔는데 조금 뒤 무측천은 답안지에 적힌 글을 보고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맥이 통하곱듯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 수정할 곳이 없는 완벽한 문장으로 미리 준비하고 적은 글 같았는데 잠시 후 처소로 돌아가는 무측천의 뒤에는 그 소녀가 따랐습니다. 이 소녀는 장장 28년 동안 무측천을 최측근에서 보필하는데 가장 번영한 시기이자 여인들이 정치 무대에 대거 등장한 당나라에서 그녀도 권력을 누렸으며 역사상 유일하게 여재상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범상치 않은 상관 완화의 출생. 그녀는 지금의 하남성 산문협인 섬주서면 사람으로 조상들은 서한 시기부터 조정 요직을 역임했으며 할아버지 상관에는 당태종과 당고종 시기의 재상이었습니다. 모든 위인들이 그렇듯 그녀의 출생도 신화적 태몽을 동반하여 신비롭게 각색되었는데 신당서에 의하면 어머니 정씨가 임신했을 때 꿈에 큰 저울을 든 노인이 나타나 뱃속 아이가 천하를 저울질할 큰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정씨는 기뻐하며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낳고 보니 딸이었는데 갓 난 딸을 바라보던 정씨가 한숨을 쉬며 과연 내가 큰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기대에 잔뜩 부풀게 했던 태몽은 오히려 재앙으로 이어졌는데 상관 완화가 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할아버지인 상관애가 무측천을 제대로 건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창 승승장구하던 무측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당고종은 재상 상관이를 불러 의논했는데 상관애가 황제의 권한으로 황후를 폐할 수 있다고 건의하자 당고종은 조서의 초안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소문을 듣고 쏜살같이 달려온 무측천은 당고종에게 따져 물었는데 무측천의 기세에 눌리고 눈물의 마음이 약해진 고종은 자기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상관애가 부추긴 일이라며 비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앙심을 품은 무측천은 얼마 뒤 상관애에게 영모죄의 누명을 씌워 사형에 처했는데 상관애는 불행하게도 고종과 무측천 간의 부부싸움의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리였던 상관완화의 아버지 상관정지도 이때 같이 처형당해 수백 년 동안 휘황찬란했던 상관 가문은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정씨는 생후 1년도 안 된 딸과 함께 궁에 들어가 노비가 되었고 궁궐내 액정궁에 배정받았는데 여기는 주로 궁녀들이 거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관료 가족의 부녀들이 노동하는 곳이었습니다. 높이 솟은 담벽은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의미했고 그들에게 더 이상의 자유는 없었는데 정씨는 매일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어린 딸을 돌봐야 했습니다. 딸이 말귀를 알아들을 나이가 되자 그를 가르쳤는데 무척 영리했으며 그를 깨친 뒤엔 하루 종일 책을 손에 들고 살다시피 했고 바닥을 쓸면서도 종알종알 시를 읊었습니다. 무측천의 눈에 든 상관완화. 당시 내문학관이란 곳이 있었는데 중서성 소속으로 지정된 유생들이 궁녀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4살이 된 완화도 여기에 들어가 글을 배웠는데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서인지 천재적인 소질을 보여 6살에 시를 잘 써 신동이라 소문이 났고 10살에는 스승들도 몇 개월 가르치고는 더 가르칠 게 없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14살에 빛을 보게 되는데 황후인 무측천은 몸이 안 좋은 고종을 대신해 직접 국사를 처리했으며 나라의 황제가 2명이 있다고 할 정도로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신들이 여자가 섭정하는 것에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아 이런저런 구실을 대며 반대하기 일쑤라 그녀는 자신의 편에서 일해줄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무측천은 상관완화의 재능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막 14살이 된 소녀라는 점이 그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요즘 내문학관에 똘똘한 아이 하나가 있다고 하던데 이름이 무엇이더냐? 상관완화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워낙에 흔치 않은 성씨라 그녀의 머리에는 10여 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네, 바로 상관이의 손녀요입니다. 그 아이를 한번 만나러 갈 터이니 준비하도록 하여라. 이튿날 무측천은 내명학관을 방문했고 상관완화를 본 순간 직감적으로 필요한 인재임을 느꼈다는데
자신이 낸 문제를 긴장하는 기색이 없이 붓을 들고 써내려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무측천은 그날 그녀의 노비 신분을 풀어주고 곁에 두었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무측천 입장에서는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고 언젠가는 복수할 가능성도 있는 상관 한나를 곁에 둔다는 것은 모험이 아닐 수 없지만 그녀는 인재를 아끼는 것으로 유명한 군주였습니다. 한편 상관 하나가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무측천임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사서에서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상관 한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자신이 갓 태어날 때의 일이라 그다지 가슴에 와 닿지 않았을 수 있고 힘없는 14살짜리 노비 출신의 그녀가 원수를 되새기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무측천은 처음부터 상관 한나에게 중임을 맡기지 않아 한동안은 단순한 업무와 심부름을 하는 정도가 전부였고 얼마나 충성하며 어떤 지혜와 순발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실전 테스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것을 시험할 기회가 찾아왔는데 바로 둘째 아들 이현을 감시하는 일로 당시 맏아들 이홍이 갑자기 죽고 둘째인 이현이 태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는 단정한 용모는 물론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책을 좋아했으며 정사를 잘 처리해 아버지 고종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것은 실권자인 어머니 무측천과의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을 지지하는 대신들은 무측천에게 태자가 나랏 일을 잘 돌보고 있으니 실은 놓고 지켜보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녀더러 그만 권력을 내려놓고 정치에서 손을 떼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야심이 많은 그녀가 그렇게 물러날 수는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자 사이에는 미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무측천은 상관 한나를 이현의 개인과의 선생님인 시독으로 보내 가까이 지내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자신에게 보고할 것을 명했고 그녀의 감시와 보고로 무측천은 이현의 행보를 손금 보듯 알게 되었습니다. 국내에 이현의 반대 세력들이 형성되어 황태자의 지위가 조금씩 흔들릴 무렵 명숭엄이라는 도사가 무측천에게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태자의 관상은 큰일을 할 사람은 아닌 듯 하옵니다. 오히려 셋째 이현이나 넷째 이단이 폐하의 뒤를 이을 제목인 듯 싶습니다. 그 뒤 명숭엄이 이유 없이 살해되자 무측천은 그것이 이현의 소행이라 생각하고 사람을 시켜 태자의 궁을 수색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수백 개의 갑옷이 발견되어 이현은 모반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 고종은 태자를 한 번만 봐줄 것을 부탁했지만 무측천은 이미 이현을 폐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무측천은 그동안 임무를 충실히 완수한 상관 한나에게 태자를 폐위할 조서에 초안을 써보라고 했는데 상관 한나는 자신이 이현의 폐위에 어느 정도 공로가 있다는 것에 괴롭고 자책감이 들었습니다. 680년 이현은 황태자에서 폐위되고 서인으로 강등되었으며 그 뒤 681년 파주로 유배되었다가 몇 년 뒤 자결을 했습니다. 683년 고종이 죽자 그의 유언에 따라 셋째 아들인 이현이 황제로 즉위하였는데 그가 바로 당나라 4대 황제인 중종입니다. 그러나 684년 중종의 황후인 위씨가 아버지 위헌정과 함께 정권을 장악하려 하자 무측천은 황제에 오른 지 겨우 한 달 남짓 되었던 중종을 폐위시키고 넷째 아들인 이단을 5대 황제인 예종으로 등극시켰습니다. 그 뒤로도 대부분의 의사결정은 여전히 무측천이 했고 그녀의 신임을 얻은 상관 한나는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는데 690년 무측천은 이단을 폐위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국호를 당에서 주로 바꿨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실상부한 제국의 중심이 되었는데 상관 한나는 이런 여황제의 대변인이자 개인 비서로 조정의 문서 업무를 맡았으며 특히 황제의 명을 적은 조서는 그녀가 초안을 작성하고 반포했습니다. 696년 무측천이 고령의 나이로 건강이 악화되자 대부분의 업무를 상관 한나에게 맡겼는데 정치제도의 제정, 조서의 작성 및 반포, 축사, 관리의 임명 및 파면령은 모두 상관 한나의 손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신들의 상소문도 그녀가 먼저 검열한 후 무측천에게 보고했는데 황제에게 가장 총애받는 신복으로 부상하면서 조정의 모든 대신들도 그녀 앞에서 굽실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측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는 상관 한나. 물론 위기도 있었는데 신당서에 의하면 그녀는 원래 죽을 죄를 지었지만 무측천이 그녀를 각별히 아끼는 이유로 경영으로 대체하였는데 이는 죄인의 이마에 먹물로 죄명을 새기는 형벌로 평생 지울 수 없었습니다. 현실성은 좀 떨어지지만 북고록 버전은 또 조금 달라서 무측천이 재상들과 회의를 할 때마다 상관 하나가 그 옆에서 기록을 했는데 한 번은 그녀가 한점고 잘생긴 재상의 얼굴에 정신이 팔려 멍하니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무측천은 회의가 끝난 후 크게 나무라며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던졌는데 하필 아주 작은 칼의 끝이 그녀의 이마에 박혀버렸고 상관 한나가 칼을 뽑게 해달라는 내용의 시를 바쳐서 칼을 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에로소설 공학감비기에서는 상관원화가 무측천의 애인 장창종과 사통하다 들켜 무측천이 그녀의 이마에 칼을 꽂았는데 장창종이 무릎을 꿇고 사정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무측천이 내린 벌로 그녀의 얼굴에 상처가 난 것은 분명한데 상처를 가리기 위해 이마에 빨간색으로 작은 매화를 더 그렸다고 합니다. 이것이 홍매장이란 화장법으로 궁녀들 사이에서 유행하다 민간에서도 유행이 되었다는데 무튼 상관한나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치욕과 상처였으며 이로 인해 무측천에 대한 증오심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태평공주와 손을 잡은 상관한나.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무측천이라고 해도 피해갈 수도 물리칠 수도 없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생모명사인데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그녀의 모습에 상관원화의 머리도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권력을 누렸던 시간들도 이 노파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으로 그에 대비하여 또 다시 의지하고 기댈 만한 큰 나무를 미리 찾아야만 했습니다. 신이 도왔던 것인지 어느 날 태평공주가 어머니인 무측천의 눈을 피해 그녀를 찾아와 조용한 곳으로 불렀는데 자석에 끌리듯 이 둘은 몇 시간 동안 하녀들을 다 내보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시집을 간 태평공주는 궁 밖에서 살았지만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궁에 들어오는 횟수가 늘었는데 겉으로는 어머니의 병문안을 오는 척했지만 나갈 때면 늘 상관완화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인 705년에 드디어 일이 터졌는데 이현, 재상 장간지, 태평공주 등은 함께 정변을 일으키고 무측천의 애인들인 장씨 형제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측천을 핍박해 황위를 아들 이현에게 물려줄 것을 청했는데 더 이상 대항할 힘이 없는 무측천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현은 황제가 되고 국호는 다시 당으로 바뀌었는데 몇 개월 뒤 무측천은 영원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평공주는 무측천의 막내딸로 태어날 때 천하의 거의 모든 것을 가진 공주로 불렸는데 약 665년에 출생해 고종과 무측천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6살쯤 됐을 때 무측천의 생모 양씨가 죽자 외할머니의 명복을 빌러 도관에 들어가 도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당나라의 국교인 도교에 의하면 집안 어르신이 돌아갔을 때 가족 중 젊은 사람이 도사가 되면 저승에서 복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무측천은 황후라 불가능해서 자신의 막내딸에게 태평이라는 도호를 지어 출가시켰으며 태평공주라는 이름은 이때 붙여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도사가 된 것이 아니라 궁에 머물면서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참석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17살쯤 되었을 때 장손왕후의 손자이자 당고종의 누나 성양공주의 아들인 설소와 결혼했지만 얼마 뒤 모반죄로 장모인 무측천에 의해 감금되었다가 옥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와 태평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기는 갓 한 달을 넘기고 아버지를 잃었는데 무측천은 딸을 위로하기 위해 1200호라는 막대한 시급을 내렸습니다. 이후 무측천은 자신의 친정에서 두 번째 사위를 고르려고 조카 무승사를 지목했지만 태평공주는 일부러 촌수가 멀고 정치에 깊이 관여되지 않은 무측천의 큰아버지의 손자인 무유기를 택했습니다. 그러나 잘생기고 성실함까지 갖춘 그는 유부남이었는데 무측천은 무유기가 집에 없을 때 사람을 보내 그 부인에게 자결을 명함으로써 딸의 두 번째 결혼을 성사시켰습니다. 무측천이 이 딸을 각별히 예뻐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 면에서 자신을 쏙 빼닮았기 때문으로 그녀는 성격이 다부지고 다소 독한 면이 있으며 결단력과 용기를 겸비하여 무측천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무측천 초기에 애인 풍소보와 혹리 우두머리 내준신을 제거한 것으로 그 후 그녀는 어머니를 보좌해 정치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측천 통치 말기에 그녀는 이씨 가문의 대표로 오빠인 이현을 도와 신롱정변을 일으켜 당왕조를 부활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중종 이현은 복위 후 그녀의 공을 높이 사 진국 태평공주로 봉하고 5,000호의 시급을 하사했으며 집에서 관할을 여러 나랏일을 처리하는 계부를 허락했습니다. 이후 위왕후, 안락공주, 무삼사 등이 결탁해 대권을 잡자 그녀는 막내 오빠인 이단의 아들 이용기와 함께 정변을 일으켜 위왕후 일당을 제거하고 이단을 예종으로 복위시켰습니다. 이때의 공으로 그녀는 1만호의 시급을 받았으며 그녀의 세 아들들도 모두 왕으로 봉해졌고 조정에 자신의 측근들을 앉혀 막강한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어리고 만만하게만 봤던 조카 이용기의 정치적 야망을 뒤늦게 알아채고 그제야 위기의식을 느껴 갖은 방법으로 그가 태자가 되는 것을 막았지만 결국 모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712년 예종 이단은 황위를 태자에게 양위하고 태상 황제가 되었고 이용기가 당나라 6대 황제로 즉위하니 바로 현종입니다. 이로써 그와 태평공주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었는데 태평공주가 선제 공격으로 현종을 폐위시키기 위한 정변을 일으키려 하지만 소문이 누설되었습니다.
현종한 동생들인 기왕 이범, 설왕이어, 황관 고역사 등과 함께 모반에 가담한 무리들을 제거했는데 태평공주는 도주한 지 며칠 만에 다시 돌아와 이단에게 사면을 요청했지만 현종은 그런 고모를 봐주지 않았습니다. 현종은 부하를 보내 그녀에게 자결을 명하니 713년 48세의 나이로 죽는데 태평공주의 죽음으로 기세등등하던 당나라 시대의 여인 천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새로운 주인을 섬기는 상관하나 정변을 일으켜 황위를 되찾은 경우 선제의 최측근을 다시 중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중종 이하는 상관한나를 불러들여 정의품의 소용으로 봉했습니다. 제일 높은 여관의 품계가 5품이었는데 이로서는 충분하지 않으니 소용의 높은 품계를 주어 형식상의 후궁으로 봉한 바 당나라 재상이 3품인 것을 감안하면 최고의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무 밑으로 원래는 빈순이어야 하지만 중종은 정실 부인인 위왕후 밑으로 비를 책봉하지 않아 바로 빈이었는데 소용은 빈에 해당하는 품계였습니다. 즉 상관한나는 황후 다음으로 품계가 높은 후궁인데 이것은 그녀가 이현희 황제로 보게 되는데 큰 공로를 세운 것에 대한 보상이었을 것입니다. 무측천의 일거수일투족을 태평공주에게 보고해 내부에서 도움을 줌으로써 밖에서 정변을 기획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중종도 무측천처럼 거의 모든 조정의 문서 업무를 상관한나에게 맡겼으며 상관한나의 건의를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중종과 위왕후는 그녀를 재상으로 대했으며 영모죄에 연루되어 죽임을 당했던 할아버지 상관애를 초국공으로 아버지 상관정지는 천수궁공으로 추증했으며 어머니 정씨에게는 패국 부인의 존호를 하사했습니다. 그녀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 생활의 최전성기를 누렸으며 무측천, 태평공주, 위왕후 등 당시 여인 천하의 주인공들 중 한 명답게 남총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은 진사 출신의 최식과 무측천의 조카 무삼사로 최식은 상관한나보다 7살 연하로 잘생기고 재주 많은 문인이었지만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며 권력을 위해 부인도 태자에게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삼사와도 사통하면서 위왕후에게 글을 청거했는데 그 후 중종은 장간지 등 대신들보다 무삼사를 불러 정치를 의논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위왕후와 무삼사의 권력이 점점 커지자 태자 이중준의 입장이 불리해졌는데 위왕후의 소생이 아닌 그는 황태자지만 위왕후의 견제를 받아 실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위왕후는 친딸 안락공주, 무삼사, 상관한나 등과 공모해 이중준을 폐위시키고 안락공주를 역사상 최초의 황태녀로 봉하려 했습니다. 경명원 년인 707년 7월 이중준은 좌우림대 장군 이다조 등과 우림군 300명을 동원해 무삼사와 무승훈 부자 등 무씨 일당 수십 명을 죽였습니다. 다음 차례는 상관한나로 이를 일찌감치 눈치챈 상관한나는 급히 당중종과 위왕후가 있는 곳으로 도망쳐 아뢰었고 위후와 당중종은 대노하는 한편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상관한나는 침착하게 다들 현무문 성로로 올라가서 일단 화를 피하고 지원군을 기다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중준은 우림 대장군 유경인의 병사들과 대치하다 부하들을 이끌고 도주하였고 이후 중종의 명을 받은 장군에게 추격을 당하다 결국 살해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상관완하는 왜 여제상으로 불릴까? 구당서에 따르면 조정의 문서는 보통 유학자 여러 명이 맡았는데 이들에게는 특별히 북문, 즉 현무문 출입이 허락되어 북문학사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당중종 때에는 이방대하고 중요한 업무를 상관하나 혼자서 담당했으며 상소문 검토는 물론 조서의 초안과 어느 정도의 섭정도 했습니다. 재상직에 정식으로 위임된 것은 아니나 위에 열거한 대신들과 견주어 볼 때 전혀 뒤지는 바가 없거나 오히려 더 출중해 건객재상이라 불립니다. 건객이란 원래 고대 여성들이 하던 두건과 머리장식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후에는 부녀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는데 즉 건객재상은 여재상이란 뜻입니다. 총묘감도 비껴갈 수 없었던 최후. 태자 이중준의 정변을 통해 상관한나는 만에 하나 위왕후의 세력이 약화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이씨 세력과도 다리를 걸쳐 놓아야 훗날을 대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녀는 태평공주를 자주 찾아갔는데 상관한나의 예견은 맞아 710년 당중종은 위왕후와 안락공주에 의해 독살당했습니다. 대권을 독단하고자 했던 위왕후는 상관한나를 불러 중종의 유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초안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종 이현의 넷째 아들 이중무를 계례왕제로 앉히고 자신이 보정, 즉 수렴청정을 함으로써 제2의 무측천을 꿈꾸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관한나는 위왕후 몰래 태평공주를 찾았고 태평공주와 상의한 끝에 유조를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오망 이중무를 태자로 봉하되 위왕후가 보정하도록 하며 이단을 참모정사로 한다. 그러나 위왕후는 만족해하지 않고 이단에 대한 부분을 지음으로써 자신이 조정의 모든 권력을 독단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씨 종친 세력의 불만을 사게 되었는데 태평공주는 먼저 손을 쓰고 싶었지만 오빠인 이단은 이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유부단했습니다. 마침 그의 셋째 아들 임치왕 이윤기가 자신과 뜻이 맞아 고모와 조카는 같은 이씨라는 명목으로 훗날의 운명을 뒤로한 채 일단 손을 잡았습니다. 710년 7월 이윤기는 태평공주의 아들 설순간과 함께 우림군 장병을 이끌고 궁중에 들어가 위왕후와 안락공주를 죽였습니다. 그날따라 궁 밖에 처소가 아닌 궁에 머문 상관한나는 요란한 비명소리를 듣고 오히려 침착했는데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어 자신의 운명이 오늘 결정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조금 뒤 수십 명의 병사를 이끈 이윤기의 부하 유유구가 찾아왔는데 그녀는 초를 들고 궁녀들과 함께 그를 맞이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돌돌만 하얀 종이를 들고 있었는데 유유구는 이 상황에도 당당하고 차분한 상관한나를 보자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유조를 보여주며 이는 태평공주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 자신은 이씨 종친의 편임을 강조했습니다. 유유구는 유조를 들고 이윤기를 찾아가 그녀의 입장을 고려해 살려줄 것을 간청했는데 위왕후 일당이라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처단했던 이윤기였지만 이번만큼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인재임에는 틀림없으니 살려두면 훗날 아버지와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로 첫째, 그녀는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으로 정치적인 지조나 입장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섬긴 주인을 여러 번 배신했으며 앞으로도 언제든지 배신하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둘째, 이윤기는 고모인 태평공주는 분명 같은 이씨지만 입장이 완전히 달랐는데 그는 아버지인 이단이 원래의 예종으로 보기에야 자신이 황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야심이 많은 태평공주가 어쩌면 나중에 자신이 권력을 잡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 판단했고 그것은 상관한나 역시 미래의 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이윤기는 죽여라는 명을 내렸고 장수들에게 잡혀 대기하고 있던 상관한나는 처형하라는 명이 전달되자 이미 예견한 듯 태연히 눈을 감았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의 압력에 47세의 삶이 잘려나갔는데 비보를 들을 태평공주는 크게 상심하며 사람을 시켜 장례를 치르도록 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종으로 보기한 이단은 태평공주의 청원을 받아들여 상관한나의 소용신분을 회복시켜주고 해문 이란시호를 내렸습니다. 문단의 리더로 우뚝선 상관한나. 상관한나는 정치가이기도 했지만 문학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수많은 주옥 같은 작품 중 가장 유명한 시를 꼽으라면 뭐니 해도 최서원입니다. 여파동 정초. 사금만리여. 동정호에 나뭇잎 떨어지는 순간. 만리 너머에 있는 그대 생각나누나. 로농 향피냉. 얼라끈병어. 이슬 짙어지니 향기로운 이불도 차가워지고 달 지고 나니 비단 병풍 잘 보이질 않네. 욕주 강남곡. 판봉계 북서. 강남곡을 연주하는 것보단 계북의 그대에게 편지 보내고파라. 서중무별에 추천구리고 편지에 별다른 내용은 없고 기나긴 이별 슬퍼할 뿐이라네. 상관한나는 당중종식이 중종을 도와 소문관을 재정비하고 지식인들을 대거 모집했는데 학식 있고 재능 있는 선비들이 앞다투어 시로 자웅을 겨뤄 당나라 문단이 번성하는 긍정적인 국면을 낳았습니다. 한 번은 당중종과 위왕후가 대신들을 거느리고 장안성 교회에 있는 공명지에 놀러갔는데 중종은 대신들에게 즉흥적으로 시를 짓게 하 고 1등한 자에게는 상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상관한나가 심사위원으로 누각위로 올라가 밑에서 올려보내는 시를 읽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래로 던져버렸는데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자기의 것이 아닌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녀의 손에는 두 편의 시가 남았는데 한 명은 심정기, 다른 한 명은 송지문의 것으로 두 명 모두 문단을 주름잡는 대시인들이었습니다.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던 상관한나는 결국 심정기가 쓴 시를 밑으로 떨어뜨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시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지만 마지막 구절에서 승패가 갈린 것 같네요. 심전기가 쓴 마지막 시구는 늙은 이 나무로 이제 조각하기 힘들어 다른 인재들 보니 부끄럽구나인 반면에 송지문의 것은 명월이 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지. 밤을 비추는 명주가 또 있지 않은가인데. 전자는 기백이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이고
후자는 기세가 위로 올라가는 듯하여 힘이 넘치네요. 오늘의 승자는 송지문입니다. 그녀의 말에 중종과 위황후 그리고 대신들은 물론 심정기 본인마저도 수긍했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상관원하의 재능에 크게 탐복했다고 합니다. 오죽했으면 그녀를 죽인 당현종 이윤기마저도 그녀가 남긴 시를 정리해 20권의 문집으로 편찬했는데 대부분 유실되어 현존하는 상관원하의 시는 전당시에 수록된 32여 편이 전부입니다. 정사에 기록된 상관원하의 평가는 그녀가 권세에 따라 움직이고 음탕하며 정치에 간섭하여 궁중법도를 어지럽혔다는 등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지만 장설, 송지문, 여운 등 당나라 문인들이 그녀에 대해 내린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그녀의 일생은 정치의 소용돌이 중심에서 시작되고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를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 간사한 인물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관한나의 생애는 다채로운 동시에 비극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그녀의 일대기는 당나라 역사를 더욱 풍부하고 흥미진진하게 엮었습니다. 오늘 역사 속 비범한 여성들은 천하제일 여제상 상관한나였습니다.